예, 저는 한아세안센터에서 무역투자부 부부장을 맡고 있는 문기봉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그 아세안 대사님들과 또 무역협회 그 이재출 전무님 모시고 또 여러 그 아세안에 관심이 많으신 기업인들 여러분들 모시고 오늘 발표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아세안은 2015년도 올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2015년 그 대사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아세안 경제 공동체가 이제 올 연말에 출범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TPP, RCEP이 올해 협정이 이제 타결되고 뭐 발효까지는 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중요한 지역 경제 협력 FTA가 타결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한 아세안 관계에 있어서도 한 아세안 FTA가 2007년도 상품 협정이 발효가 됐고 2009년도에 FTA 전면 투자와 서비스까지 포함된 FTA 전체적인 내용들이 발효가 됐습니다. 2년 전부터 시작된 추가 자유화 협정이 지금 협상이 진행 중에 돼 있고 2015년도 올해 중에 좀 더 자유화 정도가 높은 FTA가 한국과 아세안 간에 이제 발효가 될 추가적인 자유화 협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는데, 과연 우리 기업들 어떤 기회가 있고, 또 이런 기회가 또 항상 환경 변화와 기회만 제공하는 건 아니죠. 또 어떤 위협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 40분 정도 시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작년도 2014년 12월 달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특별정상회의는 이제 한국과 아세안이 대화관계를 수립한 지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였고요. 그래서 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아세안은 좀 더 가까운 이웃이 되었습니다. 부대 행사로 이제 기업인들 모시고 정상들께서 한국이나 아세안의 CEO 분들과 함께 CEO 서밋을 개최했었습니다. 부대 행사로요. 그래서 한국 기업인들도 좀 더 많은 아세안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부대 행사로 한 아세안 비즈니스 카운슬, 아세안 ROK 비즈니스 카운슬이 출범을 했는데요. 저도 한 세션을 맡아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작년 12월 달 일인데 그때보다 약간 제가 살을 좀 뺐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첫 번째로 아세안 시장 개황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주목해야 되는 아세안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 아세안 경제 공동체라든지 지금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은 아세안에서는 도로 공사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 간의 연결성이 지금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아세안을 중심으로 어떤 FTA가 체결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환경 변화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은 어떤 기회와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세안 개항입니다. 아세안은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입니다. 그래서 여기 동그랗게 표시한 부분들 다 포함은 안 됐지만은 이제 동남아시아인데요. 왜 동남아시아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우스 이스트 에이시아라고 그러는데 한국의 학자들 중에서는 중국의 남쪽, 인도의 동쪽에 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에 지금 10개 나라가 아세안을 성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렸듯이 지금 아세안에는 인구가 한 6억 2천 명 정도, 6억 2천만 명, 중국, 인도에 이어서 세계 3위죠. 그리고 GDP 규모가 한 2조 3천억 불, 2조 5천억 불이라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1967년도에 이제 설립 이래로 지금 꾸준히 단결이나 결속력이 강화되고 또 회원국도 처음에 이제 5개국에 시작해가지고 현재 10개국이 아세안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아세안의 로고거든요. 이 로고의 노란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하고도 좀 문화적인 유사성이 있는데요. 이게 볕단입니다. 그리고 이 볕단이 10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운데가 딱 묶여져 있죠. 그래서 10나라가 이렇게 단합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우리하고 같이 이제 쌀을 먹는 문화, 농경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세안이 왜 중요하냐? 뭐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인구가 많고 경제적으로 그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근데 이제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그 지정학적 요충지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 중국이 사실 아세안을 두고 굉장히 이제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요.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말라카 해협이 있습니다. 이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 중동의 원유가 그 한국, 중국, 일본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데 약 한 80% 정도가 공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아세안은 대부분 이제 중국과 여기 인도차이나 반도, 인도네시아하고 이제 도서 지역은 좀 다르지만은 중국과 인도와 또 긴 그 국경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아세안 6억에 중국 13억, 인도 12억, 그 굉장히 큰 그 블록을 형성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중국으로부터의 그 도로망이 연결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얀마, 그 서쪽에서 동쪽으로는 베트남까지 여러 가지 그 경로의 그 지금 고속도로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은 이런 부분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중국에서 그 진주 목걸이 전략이라는 얘기, 뭐 1대1로라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중요한 중국의 전략에 있어서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이쪽에 보면 요 지역이 미얀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얀마를부터 이제 그 아세안이 시작을 하는데 이 지역에 대한 중요성도 우리가 꼭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 지금 진주 목걸이 전략은 사우디나 그 중동 지역의 원유가 이렇게 수송이 돼서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 갈 수도 있지만은 지금 미얀마를 통해서 중국으로도 그 원유가 수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의 그 짜퓨라는 그 항구 도시로부터 그 중국의 그 쿤밍이라는 도시까지 파이프라인이 2개가 연결돼 가지고요. 하나는 그 원유가 그 들어가고 있고 또 하나는 그 대우 인터내셔널이 그 개발했다고 지금 그 하는 그 천연가스 있죠. 그 천연가스가 그 짜퓨로부터 시작해서 그 쿤밍으로 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왜 이렇게 요즘 아세안 그러나,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아세안에 대한 인지도보다는 중국이나 일본에서 아세안에 대한 중요성을 갖고 그쪽에 투자를 하고 더 그 긴밀한 관계를 갖기 위한 노력은 더 치열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아세안을 두고 이제 한중일 얘기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요즘은 저 미국에서도 지금 이제 미국 아세안 뭐 비즈니스 포럼이라든지 뭐 미 아세안 정상회의라든지 또 US 아세안 비즈니스 카운슬 같은 것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뭐 일본도 그렇고 중국, 인도, 그래서 모두 지금 아세안을 두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떤가 보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이제 교역으로 봤을 때는 그 중국에 이어서 한국으로 봐선 2번째로 큰 교역 상대입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나라가 이제 1조 9천억 불 정도 무역을 했는데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한국과 아세안이 한 1,380억 불 교역이 이루어졌고, 한국 쪽에서는 지금 314억 불 정도의 그 흑자가 있습니다. 314억 불이 얼만큼 큰 거냐면은 우리나라 전체 무역 흑자 금액이 약 한 500억, 한 600억 불 정도 됩니다. 그 중에 300억 불을 그 아세안에서 저희가 한국에서 그 흑자를 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한국과 아세안이 좀 더 발전적으로 그 파트너십을 가져가기 위해서 무역량도 늘려야 되지만은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저희도 이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투자로 봤을 때, 그 작년도에 한국에서 아세안에 40억 불 투자를 했습니다. 미국의 51억 불에 이어서 이제 2번째로 많은 투자 지역인데요. 지금 이제 미국 쪽에는 단순 뭐 제조업 투자만 나가는 게 아니고 그 포트폴리오 투자, 뭐 주식이라든지 채권 투자도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한국에서 제조업 투자가 제일 많이 나가는 지역은 지금 아세안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건설 수주를 아세안 지역에서 많이 받는데요. 우리나라가 작년도 2014년도에 660억 불의 그 수주를 받았고, 그 중에서 아세안에서 108억 불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중동 314억 불에 이어서 2번째로 많은 그 금액입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저희 그 한국 정부하고 아세안 그 정상들은 2009년도 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가졌을 때요. 2015년도까지 1,500불 규모의 무역 금액을 한번 달성해보자, 그런 목표를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무역 규모가 750억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380억 불이면 한 90% 정도 그 성장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는 이제 FTA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1,500억 불까지 가기로 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뭐 무난하게 1,500억 불 갈 걸로 봤는데 작년에 좀 주춤했고 올해 1, 2월 달이 약간 역신장하고 있습니다. 3, 4월 달 더 봐야 될 텐데 1,500억 불 달성하고 또 다른 목표로 설정했던 2020년까지 2,000억 불 달성을 위해서 지금 뭐 한국 정부나 아세안 정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기업인 여러분들도 이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세안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한 아세안 FTA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싱가포르 FTA는 이제 기체결이 돼 있고, 작년 12월 달에 한 베트남 FTA가 타결됐습니다. 그리고 한 인도네시아 FTA가 협상 중에 있고, 한 말레이시아 FTA가 별도로 그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아세안이라는 포뮬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 포뮬러가 있어가지고 좀 더 그 무역이나 또 경제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내에 그 아세안 근로자들이 한 15만 명, 16만 명 정도 일하고 계시고요. 유학생이 6,600명, 그 다음에 결혼 기혼자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한국의 아세안 국민이 한 33만 명 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다문화 사회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이런 쪽에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 한국에서 아세안에 가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 30만 명 계십니다. 그래서 뭐 비슷한 숫자죠. 그래서 뭐 꼭 그 기업인들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뭐 인적 교류를 통해서 한국과 아세안은 더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한 아세안 센터는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들 간의 교류와 어떤 협력 증진을 위해서 2009년도에 설립된 국제기구고요. 저희는 그 한국과 아세안 간의 그 교역 및 투자, 그 관광 활성화, 문화 교류 확대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본론일 텐데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아세안에 어떤 일들이 있고 우리가 어떤 변화,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주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세안 공동체입니다. 올해 말에 이제 출범이 예정돼 있는데요. 아세안 공동체는 크게 이제 세 가지 그 필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 안보, 경제, 그 사회 문화 세 가지 필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은 이제 대부분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니까요. 이쪽 아세안 이코노믹 커뮤니티, 아세안 경제 공동체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세안 경제 공동체는 이제 네 가지 주요 요인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싱글 마켓 앤 싱글 프로덕션 베이스, 그래서 그 단일 시장, 단일 생산 기지를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또 많은 기업인들이 저희가 이제 아세안 센터에서 근무하니까 문의를 많이 하세요. 아세안 경제 공동체로 인해서 무엇이 달라집니까? 어떤 기회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 공부를 많이 해봤습니다. 아세안 경제 공동체는 뭐고 이걸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변할까? 정말 답변 드리긴 참 힘들었어요. 하지만은 제가 그 한아세안 센터 근무하면서 대략 1년에 한 2번씩 아세안 국가들을 방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20회 정도 출장은 10번 하는데 한 번은 갈 때마다 2나라씩 가니까 한 20회 정도 방문을 하고요. 그걸 이제 7년간 누적을 했거든요. 그런 제가 현장에서의 경험을 갖고 또 아세안 경제 공동체에 대해서 좀 공부한 내용을 좀 접목해서 이런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아세안 공동체가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느냐, 이걸 보여주는 건데요. 그 아세안 사무국에서 이제 그 평가표를 만듭니다. 그래서 스코어보드라고 그러는데요. 이걸 만들었는데 지금 아세안 경제 공동체는 2013년 말 기준으로 해서 한 82%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이제 무역에서 관세 장벽이 이제 무너져야지, 관세 장벽이 제거가 돼야지 이제 그 단일 시장, 단일 생산 기지가 되는데, 그 관세율 부분은 이미 그 아세안 프리 트레이드 에리아, 그래서 AFTA라는 게 성립이 돼가지고 한 99% 정도 이미 그 관세 장벽은 다 제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세안 경제 공동체에서 제일 먼저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제가 이제 최근에 말레이시아 다녀왔는데요. 출장 가서 보면 이제 꼭 그 이미그레이션 오피스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은 외국인, 내국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떤 데는 외국인, 내국인, 또 외교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아세안 그 회원국을 방문하시면은 아세안 레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국인도 있고 외국인도 있고 아세안인이 그 전용으로 갈 수 있는 그 출입국 그 오피스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안 국민들은 조금 더 편리하게 출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제 회원국 방문할 때 몸으로 체험했던 변화를 한번 느껴본 겁니다. 아, 이렇게 변화하는구나. 다음에 이제 CIMB 그 은행인데요. 그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제일 큰 은행 중에 하나인데, 벌써 한 3년 전부터 이런 식의 광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6억 명의 아세안, 그리고 그 아세안 그 어딜 가나 우리 은행을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그 유의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아세안의 어떤 기업은 말레이시아의 은행이지만은 말레이시아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아세안 전역을 두고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그런 네트워크를 갖춰가고 있는 거구나. 특히 이제 어떤 한 은행이지만 이 은행의 고객은 말레이시아 은행이지만 말레이시아 사람들만 고객이 아니고 그 아세안 사람들 전부가 고객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구체적인 사례인데요. 아세안 경제 공동체에서 아까 그 싱글 마켓, 싱글 프로덕션 베이스를 말씀드렸거든요. 단일 시장, 단일 생산 기지. 과연 이게 뭔가? 이렇게 봤을 때 그 아세안 영내에서 생산한 물건을 아세안 영내에서 팔 때 그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혜택이 되는 비즈니스 모델이 뭘까? 제가 그 찾아봤는데 이 끼장이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끼장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사용하는 우리나라 보면 이제 그 요새 스포츠 유틸리티 카라고도 그러고 멀티퍼포즈 카라고도 그러는데요. 이렇게 뭐 투싼이나 뭐 이런 큰 차들 있죠. 이제 그런 차와 비슷한데 그 끼장은 이제 인도네시아 말로 끼장이고 한국어로 보면 이제 뭐 꽃사슴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저희 그 한국의 주재원들이 뭐 예를 들어 유럽을 간다 그러면 BMW를 타고 싶어 하고 뭐 기타 국가를 간다 그러면 뭐 일본 도요타도 타고 싶어 하고 많은 뭐 이렇게 선택이 있는데 특이한 곳이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가시면 대부분의 주재원들이 끼장을 타고 있습니다. 그 이 끼장은 지금 인도네시아의 그 아스트라라는 기업과 일본의 도요타가 이제 조인트 벤처를 맺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975년도에 개발된 차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일본은 이런 전략이 있었어요. 그 인랜드 전략해서 현지에서 팔 차는 현지에서 만든다. 현지에 기술 이전도 한다. 현지에서 부품 공급도 한다. 그런데 그때 이제 일본은 이미 1975년도부터 부품 공급을 꼭 인도네시아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동남아 지역에서 한다라는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그 자동차는 뭐 한 15,000개 부품이 들어가는데 주요 부품으로 보면 엔진은 인도네시아에 특화시킨다. 그 다음에 바디 프레스는 태국에 특화시킨다. 변속기와 플라스틱 부품은 필리핀에 특화시킨다라는 전략을 갖고 그쪽에 부품 공장을 세우고 조립은 필리핀에서 변속기를 인도네시아로 수출해가지고 조립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기장을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초기에 뭐 성공만 한 건 아닙니다. 실패도 하고 많은 그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성공적인 차가 돼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주재원들이 전부 끼장만 탑니다. 인도네시아 가면은. 근데 이게 너무 성공을 하니까 요즘은 이제 끼장이라는 단어보다는 이노바라는 브랜드를 갖고 인도네시아에 수출을 하고 말레이시아에서는 이제 도요타 문서로 수출했는데 요즘은 다시 그 이노바라는 브랜드로 통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만들어서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인디아, 타이완까지 다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인디아, 타이완은 별도지만은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해서 아세안의 부품을 갖고 인도네시아에 생산해서 그 아세안에서 판다. 이렇다 그러면 가장 큰 그 혜택이 있는 제도의 변화가 아세안 경제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면 이제 아세안의 어떤 뭐 자동차 시장을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자동차 시장이 이제 어떤 중요한 그 산업의 한 축이니까요. 이걸 근거로 해서 어떤 뭐 섬유라든지 가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유추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세안 시장 그러면은 개별 국가를 떠올립니다.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뭐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이렇게 열 나라가 있는데요.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될까? 이게 지금 그 시장 규모를 설명하는 차트인데요. 이미 2012년도에
아세안의 자동차 그 시장 규모는 300만 대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1등은 중국, 2등 미국인데 여기 지금 한국이 안 보이죠. 한국이 한 150만 대 내외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도 되면은 대략 한 그 시장 규모가 440만 대가 넘어설 것이다. 이때 지금 그 2012년도에 예측한 건데 440만 대는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5번째로 큰 자동차 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지금 이제 도요타와 인도네시아 아스트라가 그 만든 끼장 사례를 보여드렸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내수 시장이 한 500만 대 정도 되죠. 그리고 아세안 시장이 또 한 500만 대 됩니다. 그래서 1000만 대의 안정적인 시장을 지금 그 운영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자산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산업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건 좀 더 이제 그 나라별로 그 분할시켜 봤는데요. 한국이 지금 자동차 시장이 올해 한 160만 대, 그리고 이제 2013년도에 150만 대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타일랜드가 물론 여기 이제 특별한 정책이 있었어요. 첫 번째 차를 구매하는 그 국민들한테 주는 혜택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현재 130만 대에서 140만 대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금 80만 대부터 꾸준히 늘어나서 120만 대, 말레이시아도 60만 대가 넘고요. 필리핀 180만 대, 그 베트남도 90만 대 정도, 9만 대 정도 이렇게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또 하나의 차트를 보여드리는데요. 타일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서 전략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어요. 자동차 산업이요. 그래서 자동차 생산 대수로 보면 지금 소비 대수는 한 120만 대 되는데 생산 대수는 250만 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250만 대 만들어서 110만 대는 내수해서 쓰고, 물론 이제 수입차가 있으니까 뭐 전부는 아니겠죠. 하지만 이 남는 차들이 있을 거예요. 수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그 소비 수출이 비슷하고요. 소비하고 생산이. 근데 말레이시아는 조금 작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타일랜드의 그 인당 GDP가 한 6,000불에서 7,000불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인구가 한 6,500만 명 정도 되고요. 이랬을 때 그 내수 시장 규모가 한 120만 대 정도 되는데, 필리핀 같은 경우 인구가 지금 1억입니다. 그리고 인당 GDP 수준이 대략 한 3,000불, 2,000불에서 3,500불 정도 사이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그 대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중국 다음에 가장 그 GDP 성장률이 높은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이 꾸준히 성장을 한다면 필리핀에 굉장히 좋은 자동차 시장이 생길 겁니다. 또 베트남도 마찬가지죠. 베트남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성장률도 높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이 시장을 지금 잠재 시장들이 많거든요. 이것을 지금 우리는 지금 거의 못 들어가고 있는데 약간의 수출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경제 공동체가 되면은 태국에서 만든 차, 또 아세안에서 공급한 부품으로 태국에서 만든 차, 아세안에서 만든 부품으로 인도네시아에서 만든 차들이 중점적으로 혜택을 보게 될 겁니다. 이런 환경 변화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우리도 이 시장을 이렇게 둬서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적극적으로 그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생산 라인 진출을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자동차, 이게 태국 그 비와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태국에서 만든 차들이 지금 내수에서 쓰이고 중동으로도 가고 지금 아시아로 제일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에 32%가 가고 있는데, 이런 비중들이 이제 아세안 경제 공동체로 좀 늘어난다면은 반대로 한국의 기회는 좀 더 줄어들지 않겠는가. 이 기회를 우리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그 아세안 지역에 그 투자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좀 재밌는 그 수치가 있습니다. 그 수출 품종 중에 제일 큰 게 지금 1톤 트럭입니다. 이게 그 태국 자동차 시장의 특징인데요. 태국 내수에서도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게 1톤 트럭이고요. 수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 자동차 메이커들이 이제 주로 이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동차 메이커들 보면은 그 자기들 자동차 회사들끼리도 이제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카니발라이제이션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태국에서는 1톤 트럭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는 그 PPV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까 끼장 같은 차요. 예, 그래서 그 끼장 같은 차를 그 인도네시아에서는 뭐 여타 국가로 수출을 하고,
그 1톤 트럭은 타일랜드에서 또 여타 국가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한 회사에 그 아세안 국가에 있는 어떤 회사의 그 홈페이지입니다. 어떤 나라인지 구분이 가십니까? 어떤 나라의 기업일까요? 여기 보면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그다음 인도네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어로 서비스를 하고요. 싱가포르, 타일랜드는 태국어로 서비스를 하고, 베트남에서 베트남어, 말레이시아에서는 영어, 말레이시아어, 미얀마, 필리핀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 에어 아시아가 지금 그 아세안 시장을 두고 그 굉장히 활발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안 시장 전체에 대해서 그 나라 현지에 맞는 그 현지어 서비스를 통해서 아까 그 CIMB 은행도 그 아세안 국민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하듯이 그 에어 아시아도 아세안 국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이제 경쟁을 많이 하고 있는 일본 사례입니다. 일본 이렇게 다녀오신 분들 이제 자주 가실 텐데, A1 몰도 있고, 저스코라고도 그럽니다. 여기 보면은, 이 자스코 그룹의 그 메인 홈페이지입니다. 그룹에. 그러면은, 일본 시장이 있고, 중국 시장이 있고, 이렇게 아세안 시장이 있습니다. 이게 그룹의 메인 홈페이지인데, 그 면적 분할이 똑같죠? 거의 똑같은 중요도로 보고 지금 아세안 시장을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그룹의 지금 디비전도 아세안 비즈니스 디비전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차이나 비즈니스가 있죠. 아세안 비즈니스보다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죠? 다음은 이제 아세안 그 지역에 지금 특히 이제 중국, 일본의 영향도 있는데요. 그 또 아시안 개발은행에 대해서 이제 지원도 하고 있는데 지금 길이 이렇게 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아세안 그러면 밀림이 맡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 세계에서 12번째로 큰 메콩강이 지금 맡고 있거든요. 밀림이 맡고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도서국가들은 이제 바다와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지금 길이 나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이제 그 하나센터에서 근무하기 전에 한 10년 넘게 삼성물산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현대종합상사 경험도 있는데 한국의 유수기업에 근무를 했지만은 동남아 지역에 지금 길이 이렇게 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 길을 이용한 비즈니스들이 지금 이제 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읽기 쉬우시라고 한국어로 자료를 하나 넣었고요. 대부분의 길은 지금 다웨이로부터 시작하는 그 미얀마로부터 베트남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길이 미얀마로부터 태국을 지나서 여기 보면은 라오스를 지나서 베트남으로 해서 이게 다낭으로 들어오는데 밑으로 내려오면 호지민, 위로 올라가면 하노이, 더 올라가면 중국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2008년도에는 길이 그 통과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 길을 넓히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통해서 맨 처음에는 길만 내는데 그 다음에는 통관을 편리하게 해서 무역벨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물류라는 개념을 넣어서 물류벨트가 되고 그 주변에 도시를 개발해서 도시개발벨트가 되고 그것이 하나로 묶여서 경제벨트가 됩니다. 여기 보면은 그 태국의 묵란 지역이라는 묵란이라는 도시가 있고요. 이게 사반나켓이라는 라오스 도시가 있습니다. 요 사이에 그 일본 정부에서 도움을 줘서 그 다리를 하나 놨어요. 요걸 막고 있는 건 메콩강인데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그 사반나켓이 하나의 공업단지가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경제벨트로 진화한다라는 얘기고요. 이거는 지금 그 아시아개발은행이라든지 이제 일본 쪽에서 도움을 줘가지고 그 길이 지금 확대되고 있고 그 이 길을 달리는 그 자동차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본에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합니다. 일본도 지원하고 태국도 지원하고 그래가지고 그 지원으로 인해서 길이 막 연결되고 있어요. 지금 다 연결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 베트남, 태국, 그 쪽에서는 이제 가상으로 컨테이너에 짐을 싣고 2008년도에 이 방콕에서 다낭까지 한번 움직여봤다 그럽니다.
그 컨테이너에 짐을 실었으니까 통관을 해가면서 몇 시간 걸리나. 2008년도 버전으로 72시간 걸렸다 그럽니다. 지금 이제 길이 나고 있고 통관 또 아세안 경제 공동체로 인해서 그 지금 통관이 편리해지고 있거든요. 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른 속도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뭐 태국에 뭐 롯데마트가 몇 개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베트남에 몇 개 있다라는 것의 의미가 아니고 이 아세안에 몇 개 있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2008년도 기준이긴 한데 그 이미 물동량을 다 조사를 해봤어요. 물동량이라는 건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느냐도 있는데 컨테이너가 들어갔다가 빈 차로 나오면은 물류비가 2배로 들거든요. 그럼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간 컨테이너가 이쪽으로 해서 온 컨테이너하고 만나서 서로 어떻게 연결 지을까? 중간에 뭘 만들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국의 많은 기업들은, 일본에서 투자한 태국의 기업들은 태국에다가 하나를 놔두고 이런 전략에 따라서 라오스라든지 인근의 인건비가 싼 나라에다가 또 하나의 생산기지를 만들어서 1+1 전략이 지금 대세입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드렸고요. 지금 이거는 메트로라는 베트남에 진출한 독일계 우리나라 보면 이제 하이퍼마켓,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편의점, 하이퍼마켓입니다. 할인점이죠. 이거를 JBC라는 태국 기업이 작년에 인수했어요. 태국 기업은 물류를 어떤 유통업도 하지만은 버틀링이나 이제 제조, 식품, 일일 생활용품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태국에서 만들어서 지금 메트로 어떤 유통망을 통해서 팔 수 있다 그러면 이만큼의 시장을 같이 갖게 되지 않겠는가. 굉장히 유효한 유통 전략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FTA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개별 FTA도 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이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아세안이 중심이 돼서 하는 RCEP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중심의 TPP가 있습니다. 둘 다 올해 일단 협정이 타결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난항은 있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RCEP하고 TPP 비교하면 되는데요. 뭐 굉장히 큰 경제 블록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TPP에 우리가 주목하는 거는 협상국의 예외 없는 자유화를 촉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FTA보다 굉장히 자유화 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도대체 지금 TPP가 뭐냐? 아직 협정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 이런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베트남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베트남이 지금 이제 베트남 전체 수출액이 2013년도 기준으로 한 1,200억 불 정도 되는데요. 섬유 수출 규모가 한 230억 불. 섬유 수출 비중이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만약에 TPP가 타결이 돼서 이제 발효가 된다 그러면은 베트남의 섬유 수출이 최소한 2배가 늘 것이다. 또 어떤 기관은 5배가 늘 것이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에 1차적으로 투자한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 이제 늦은 거 아니냐라고 그러는데 TPP로 인해서 다시 한번 부흥기를 맞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비해서 한미 FTA에서도 나왔는데 얀포워드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FTA는 원단이 옷이 되면은 HS 코드가 변하기 때문에 이것을 원산지로 인정을 해주는데 미국과의 FTA에서 특이한 점은 얀을 어떤 나라에서 만들었느냐를 가지고 따지자.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얀포워드 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베트남 쪽에 경방, 일신방 또 뭐 렌징이라는 비스코스를 만드는 오스트리아 기업, 특히 일본계 미쓰이 종합상사 여기 섬유를 많이 하는데요. 비나텍스하고 전략 제휴를 맺어가지고 이쪽에다가 지금 원사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베트남이 중국,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특히 방글라데시보다 현재는 수출량이 적은데요. 앞으로 TPP가 발효가 되고 나면은 기하급수로 늘 거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스탠다드 앤 차터스 리서치 센터에서의 예측치인데 2024년이 되면은 베트남의 TPP로 인한 섬유 수출량이 늘어가지고 대략 한 1,100억 불 정도로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지만 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현재 한 200억 불에서 400억 불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게 또 베트남인데요. 당근 농장을 다녀왔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요즘 농장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이거는 지금 이제 당근이 수출이 되거나 유통이 되려고 그러면 그 흙을 다 털어야 됩니다. 특히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려면 흙을 다 털어야 되는데 그 세척 과정입니다. 제가 그 농장 갔을 때 그 당근 퀄리티가 너무 좋고 향기가 좋아서 깜짝 놀랐는데 이런 세척 설비가 아직 너무 낙후되어 있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건 냉동 설비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 냉장 컨테이너 설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TPP가 발효가 된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가장 큰 이슈는 미국과 일본 간의 협상입니다. 그 일본은 미국의 자동차 시장을 더 열려고 그러고 미국은 일본의 그 농산물 시장을 열고 싶어 하는데 뭐 한국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베트남이라든지 TPP 체결 국가 또 말레이시아도 체결이 포함되고 있는데요. 이런 쪽과의 어떤 그 협력을 통해서 농산물 가공을 한다 그러면은 일본 시장에 굉장히 큰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또 일본의 스탠다드를 맞춘다 그러면 또 한국 시장도 기회가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로 좀 뭐 아세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세계적인 GDP 성장률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아세안이 대부분 이제 5%대 내외 6% 인접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중국 다음으로 이제 높은 수치가 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투자인데요. 지금 보면 이제 노란 게 일본에서 아세안에 투자한 거, 하늘색이 일본에서 중국에 투자한 사례입니다. 보면은 2005년도부터 비슷비슷하게 가다가 11년도부터 그 아세안 투자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2013년도 돼서는 훨씬 높아졌죠. 아까 대사님들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중국의 그 사업 여건이 나빠지면서 지금 아세안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수치는 아직은 뭐 일본만큼 크게 차이를 보이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 3년간 이게 평균을 내면은 아세안이 중국보다 높고요. 2010년도부터 보면은 중국보다 좀 높은 그래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제 어떤 산업 구조로 보면은 워낙에 이제 일본은 아세안 비중이 높긴 하지만은 우리도 그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겠느냐. 근데 뭐 그 아세안을 위해서 따라가는 건 아니겠죠. 일본 기업들이 아세안 가서 이익을 낼 수 있으니까 더 많은 이익이 기대되니까 지금 아세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계는 우리도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세안이 생산 시장이기도 하지만 소비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세안 잘 살까? 그 사람들이 뭘 살까? 이런 고민들, 이런 생각들을 하시지만은, 이게 전체적인 GDP와 대도시의 GDP는 좀 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그 일본의 그 자트로 쪽에서 가져오고 자트로는 이제 세계적인 뭐 IMF라든지 이런 쪽 자료를 받은 건데요. 말레이시아의 경우에 인구는 대략 한 3천만 명, 그 인당 GDP가 한 10,000불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지만은 수도인 쿠알라룸푸르 같은 경우는 인구가 160만 명 되는데 한 18,000불 정도 된다. 소비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태국 같은 경우 한 5,300불, 인구는 6,700만 명이에요. 근데 방콕 인근으로 해서는 14,000불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인도네시아도 자카르타 인근은 거의 1,000만 가까운 인구가 인당 GDP 한 12,000불 정도 자카르타를 중심으로요. 그 다음에 필리핀 같은 경우도 전체로 보면은 3,000불 내외지만은 마닐라 근교로 보면은 1,0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7,000불이 넘는다는 겁니다. 지금 베트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소비 시장을 보고 생산에 투자할 수 있는 또 그런 그 생산과 소비의 메커니즘, 아까 그 아세안 경제 공동체가 표방했던 그 단일 생산 기지, 단일 시장을 얘기할 때 보듯이 단일 시장을 보고 그 생산을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그 의료 메디컬 디바이스입니다. 메디컬 이퀴먼트 관련해서 그 한국과 인정국가를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여기 보면 이게 한국입니다. 현재로 봐서 우리나라보다도 지금 뭐 큰 시장들이 많이 보이죠. 말레이시아도 커 보이고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많으니까 크겠죠. 태국도 그렇고요. 근데 2018년도 예측치는 지금 여기선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한국 시장보다 베트남 시장이 훨씬 커지죠. 그다음 말레이시아 시장이 더 커지고요. 말레이시아는 지금 이제 의료 관광이나 의료 서비스에 굉장히 중점을 기울이고 있고요. 인도네시아 시장 인구가 2억 5천만 명 계속 더 커질 겁니다. 근데 어떻게 진출할 것이냐? 전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요. 아까 그 끼장이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처음부터 성공한 거 아닙니다. 1975년도에 끼장 발표한 모델입니다. 그때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가난하니까 편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싸야 된다. 그래서 편의 장치 없이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싸게 만들까를 고민했습니다. 근데 실패했어요. 2차 모델 보니까 조금 개선해 봤어요. 근데 크게 안 다르죠. 1차 모델, 2차 모델 시장에서 아주 처참하게 망했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이거 우리가 잘 모른 것 같다. 제대로 알고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모델 교체가 아니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어떤 자동차를 필요로 할까 그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지금 이제 풀 체인지가 됐죠. 일본 사람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가족 지향적이고 가족들을 안락하고 편안하게 같이 모시고 다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에어컨도 넣고 안락한 편의 장치를 넣어서 호응을 받았고요. 현재 이게 이노바라는 브랜드명을 갖고 전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거는 이게 뭐 자동차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그 시장의 취향을 봐야 됩니다. 같은 자동차지만은 태국에서는 1톤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승용이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런 승합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품목이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 품목이 그 현지 시장에서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어떤 쪽에 소구해야 되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란체스터 전력 잠깐 설명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이게 이제 1차 대전 때, 2차 대전 때 공중전을 할 때 5대와 3대가 만나면은 그 5대 가진 팀이 2대가 남을 것이다. 이런 이런 계산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5대를 가지고 3대를 상대한 팀은 4대가 남는다. 한 대만 격추되고 3대를 가져온 데는 다 격추돼 버린다. 그래서 그 2배 이상의 그 전력이 들어갔을 때 2배 이상의 그 성과를 거둔다는 얘기인데요. 제가 캄보디아 프놈펜에 갔을 때 작년에 그 이온몰이 오픈했습니다. 한국에 지금 마트가 동남아시아 진출할 때 보통 2만 스퀘어미터 규모로 갑니다. 캄보디아 인구가 지금 1,300만인데 3배의 크기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름대로 또 좋은 전략이 있습니다. 이온몰과 잘 협상을 해가지고 롯데리아는 이온몰 앞에다가 좋은 매장을 얻어가지고 지금 사업 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뜨레주로 거기 제일 좋은 매장 얻어가지고 뭐 세계적인 브랜드와 경쟁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와인 쪽인데 여기 보면 사케도 있고 와인도 있는데 요거는 지금 막걸리입니다. 한국에서도 본 적이 없는데 월배 막걸리가 그렇게 인기입니다. 그래서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또 나름대로 기회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라별로 지금 이제 다음 세션부터 설명이 될 텐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필리핀의 지푼이라 그러는데요. 여기 지금 중국 포인트는 뭐냐면은 중국 다음으로 GDP 성장률이 빠른 높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인구 1억 명 중에 950만 명이 해외에서 일을 해가지고 연간 200억 불 정도를 송금을 합니다. 근데 300억 불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필리핀 시장을 성장을 많이 주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PPP 비즈니스입니다. 오늘 건설업종 계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PPP 쪽에 제도도 정비가 많이 돼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PPP 쪽에 가능성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한진중공업이 지금 이제 필리핀 그러면 소비 성향을 보고 많이 가시는데 중공업을 이제 수빅만에다가 새로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한진중공업은 지금 세계 10대 조선소가 됐고 필리핀 자체는 세계 4대 조선국이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얀마인데요. 미얀마에서 봐야 되는 거는 지정학적 위치, 그 다음에 천연자원, 아까 대우 인터내셔널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아주 열심히 일하는 젊은 인구입니다. 이건 지금 대우 인터내셔널이 개발하고 있는 광고 모습입니다. 다음은 이제 말레이시아인데요. 말레이시아는 지금 내부적으로 경제 개발 5가지 5 이코노미 코리도가 지금 발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 주도형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에는 이제 다른 나라와 다르게 삼성 SDI의 2차 전지라든지 한화에서 지금 태양광 발전 관련된 모듈을 굉장히 크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높은 산업에서 성장을 이루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동남아에서 어느 나라가 가장 유망하냐라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뭐 나라마다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어프로치하는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말레이시아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 도로망, 사회 인프라,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이미 임금 수준이 높지만은 인접 국가에서 해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접 국가의 해외 노동자를 이용해서 말레이시아에 사업한다 그러면은 또 중국, 인도와 또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고요. 이것도 하나의 기회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도네시아입니다. 이제 인구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큰 소비 시장이고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신정부 들어서 그 인프라스트럭처 관련해서 투자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인프라스트럭처 관련된 프로젝트 얘기고요. 한국의 롯데마트도 지금 소비시장 보고 크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이고요. 여기도 아직 젊고, 그 다음에 그 중산층이 굉장히 빨리 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농산물이라든지 자연 자원들이 풍부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성공하느냐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아세안 시장을 이제 하나로 봐야 되는 시각도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다문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굉장히 종교적인 색채도 강하고요. 또 민족적인 색채도 강하고 언어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라든지 또 그 나라의 어떤 종교나 관습을 존중하지 않고서는 성공하기 참 힘들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